천석군 부자 장초씨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덕이 넘치는 선비였다. 한양에 누가 장초씨를 몰랐으랴. 허나 그도 젊을 적에는 과거에 8번이나 낙방한 한많은 세월을 보낸 이였다. 낙방의 회한은 그의 젊음을 갉아먹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책에 얼굴을 묻었다. 그래도 실패 또 실패였다. 과거 보러 간다더니 과거만 밟고 오셨구려. 동네 사람들의 말에 그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는 애간장이 탔다. 그 후로는 장초씨가 한양의 강학당 앞에서 낙방한 선비들 사이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장초씨를 본받아라 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돌았다. 아들 강사는 그런 아버지의 한을 풀겠다며 일찍부터 책에 몰두했다. 그 열의가 대단해 장초씨는 속으로 뿌듯했지만 내 아들마저 나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었다. 하지만 아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또 다른 죄라 생각하여 그는 말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강산이 책을 덮고 장초씨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저에게 과거를 준비하라 하시옵소서. 이번엔 반드시 합격하여 가문의 영광을 빛내겠나이다. 장초씨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강산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내 포부는 크다만 세상 일이란 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니라. 그러니 이번엔 제가 그 법을 깨뜨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진 자리에서 제가 일어날 터이니 소자를 믿어주시지요. 그 패기를 보니 내게 참으로 믿음이 가는구나. 허나 과거란 말이다. 아버님, 이번엔 제가 가문의 기둥이 될 날만 기다리시죠. 자신 있습니다. 아들의 단호함에 장초씨는 말릴 틈이 없었다. 강사는 초씨에 무사히 합격하며 그의 말을 입증했다. 장초씨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그 또한 짧았다. 강사는 이후 본과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시며 아버지의 전처를 밟고 말았다. 낙방이 쌓이고 또 쌓였다. 7번의 실패 끝에 강사는 주막집으로 들어가 날마다 술로 시름을 달랬다. 마당에서 강산이 비틀거리며 돌아올 때면 장초씨는 밤을 새워 걱정하며 머리칼이 희끗해졌다. 그날 밤도 그랬다. 장초씨는 안방에서 강산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다. 강산아, 내 팔자 역시 어찌하여 이리 고달프단 말이냐? 강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방을 지나쳐 어두운 마당으로 들어섰다. 감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달리마, 달리마. 과거가 뭐라고. 내 앞에서 이 강산이 이렇게 작아졌단 말이냐. 모두가 잠든 적막한 밤에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강산이는 앞마당에 서서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금음달을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친모 방으로 들어갔다. 친모는 3년 전 어린 나이에 장초씨 집에 들어왔다. 처음 집안에 발을 들였을 때 안방 마님과 하인들은 모두 그녀의 빼어난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강산마저도 툇마루에서 책을 보다가 무심코 눈길을 주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햇살을 머금은 살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단정한 옷매무새까지. 그녀는 모든 게 아기자기하고 깨끗했다. 강산은 멋쩍게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린 계집아이가 어찌 저리 단정하고 고울까. 장초씨 집안의 하인들도 그녀를 두고는 말이 많았다. 사내들 사이에선 장초씨 댁에서 무슨 보배라도 숨겨둔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판이라니까. 하긴 소월이가 지나가면 마당에 핀 꽃도 기가 죽는 것 같더라. 그녀는 들어온 첫날부터 안방 마님을 돕고 바느질을 배우며 집안 사람들의 눈에 들었다. 소월의 맵시와 행동거지는 강산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남겼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품었던 감정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강산은 과거의 실패로 점점 무너져 갔다.
지금의 그는 한없이 비틀거리는 몸으로 그때는 몰랐던 마음속 감정을 다시금 마주하러 친모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촛불 아래 자수를 놓고 있던 소월은 술에 취해 들어온 강산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강산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월이는 깜짝 놀랐지만 다가가 그의 등을 도닥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도련님, 왜 그러시옵니까?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소월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소원이는 그의 말을 끊고 차분히 말했다. 도련님, 그러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내년 봄에는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소월의 말에 강사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담긴 진심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며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내 어찌 이리도 한심한지 모르겠다. 매번 실패만 거듭하니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도련님,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날이 있사옵니다. 소녀가 무슨 도움이 되겠사오나? 그저 도련님 곁에 있으리니 힘을 내시옵소서. 강사는 고개를 떨군 채 친모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다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편하게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도 괴롭구나.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으니. 도련님께서는 이 집안의 자랑이시옵니다. 누구보다 훌륭하시니 잠시 넘어졌더라도 곧 일어나실 것이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사옵니다. 그 순간 강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친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그의 등을 다독였고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 사이를 어둠으로 덮었다. 2달쯤 지나 친모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몸에 수포가 돋아났으나 그녀는 아무 소리 없이 누워 있었다. 안방마님은 차분히 하인들에게 지시하며 약을 다리고 찬수건을 갈아주었다. 참말로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병이란 말이야. 안방마님은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소월의 이마를 짚었다. 소월이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녀는 안방마님의 손길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이리까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그저 잠시 앓고 있는 것뿐이옵니다. 몸이 이리 망가졌는데 그런 말이 어딨더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누워있거라. 안방마님은 수건을 적셔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방 밖에서는 강산이 문틈으로 소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병들어 누워있는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다. 소월이의 창백한 얼굴에 돋아난 수포를 본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그러나 그는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발길을 돌렸다. 보름 만에 소월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으나 거울을 보고 말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끝에 들린 거울 속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다. 곱던 피부는 울퉁불퉁하게 얽혀 있었고 예전의 고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거울을 내려놓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내가 이 집에 더 머물러선 안 되겠구나. 그녀는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겼다. 안방마님과 강산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돌봐준 이들에게 고마워 발걸음이 무거웠다. 며칠 뒤 꼭두 새벽. 소월이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들고 대문을 조용히 나섰다. 하늘은 아직 어둠이 짙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가지 끝에 걸린 금음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선 안 되지. 도련님께도 마님께도 더는 짐이 되지 않도록 떠나야 한다.
소월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을 나섰다. 멀리 강가로 가는 길에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었다. 강가에 다다르니 배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배를 향해 다가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을 떠나야 도련님이 편할 것이다. 도련님, 강령하게 잘 지내십시오. 그 순간 뒤에서 헐떡이며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소월이는 뒤돌아보았는데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이는 바로 강산이었다. 못 간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도련님, 부디 돌아가시옵소서. 저 같은 자가 어찌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강산은 그녀의 보따리를 빼앗아 들고 단호히 말했다. 어디도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낼 리가 없지 않느냐.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너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소월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렸다. 강산이가 제 아비 앞에 꿇어앉아 소월이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이제는 과거를 접고 농사를 짓겠다고 아뢰었다. 장초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안방마님도 한숨은 쉬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났다. 강산과 소월이는 과거를 포기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보며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밤 강산은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읽다가 소월의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낭구님이라 불러야 할까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서방님이라 불러야지요. 부엌에서 무엇을 그리 오래 하였어? 밤이 깊어가는데. 서방님께 드릴 밤참을 준비했사옵니다. 낮에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감으로 만든 과일떡이옵니다. 강산은 떡을 한 입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 만든 것이니 맛이야 더 말할 것도 없구려. 서방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내년 봄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첩을 들이세요. 꿈에라도 투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산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부인의 두 가지 청 중 일단 하나는 들어드리겠소. 하지만 그 후로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겠소. 그 이듬해 봄 강산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과거 시험을 치렀다. 며칠 후 급제 소식이 전해졌다. 강산은 어사화를 쓰고 금이 환양했다. 잔치는 마을 잔치로 아흐레 동안 이어졌다. 어느 날 잔치가 끝나고 장초씨 집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였다. 아침 햇살이 채 마당을 비추기도 전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곧 임금의 명을 받은 승지가 장초씨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승지 뒤로 사또와 육방 관속들이 따라 들어왔다. 장초시댁 강사는 들라? 승지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강산이 부랴부랴 마루로 나와 답하는데 소신 강산이옵니다. 어찌 저를 찾아오셨사옵니까? 승지가 나직이 명을 전하며 말했다. 중종대왕께서 장초시댁 며느리의 신원을 확인하라는 명을 내리셨네. 며느리가 무오사화 때 멸족된 유대감의 후손이라 하더군. 유대감 댁의 마지막 핏줄이 어린 나이에 이곳으로 몸을 숨긴 것이네. 연산군이 폐위되시고 중종께서 친히 그 핏줄을 찾아주라 명하셨네. 강산은 얼어붙은 듯 침묵하다 이내 큰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내 부인이. 그 순간 소월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승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대감댁의 유일한 혈육이니 중종대왕께서 직접 부르셨네. 궁으로 데려오라 명하셨네. 그렇게 소월의 집안은 복권되었고 빼앗겼던 집안과 재물도 되찾게 되었다. 후로 강산과 소월은 서로를 아끼며 첩을 들이지 않고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